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59페이지죠.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의 취득,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 그것을 왜 정확히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끝날 무렵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개념이 뭐냐,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렇게 네 줄로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엇을 비용으로 배분할까요? 취득가격을.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득금액을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입니다 하는 것까지. 다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감가상각을 감가상각비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이거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게 취득원가예요. 그걸 알아야 되고, 감가상각 기간, 이게 내용연수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금액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빼주는 게 있네요. 취득원가라는 건 취득금액을 가리키는 말이죠. 빼기 잔존가치. 잔존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존가치가 먼저 뭔지를 알아야 되겠군요. 그쵸? 예. 잔존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잔존가치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 잔존가치라는 것은, 설명이,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책에 있네요.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여, 사용하였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 시 받을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유형자산을 이 내용연수 동안 다 사용하고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을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존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그걸 뺀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 쓰고도 돈이 되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입니다. 다음, 감가상각 기간, 이게 내용연수라. 그래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얼마 동안 사용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다음 페이지죠. 감가상각 방법. 자, 감가상각 방법은요, 네 가지가 소개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첫째,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래서 요 두 개,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을 괄호로 딱 묶어가지고요, 체감잔액법 일어났네요. 네, 체감잔액법이라는 것은 그래프로 예를 들어보면요. 자, 여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게 기간이라고 가로축이 보시고, 여기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게 금액이라고 했을 때, 체감 잔액법이라는 건 뭐냐면, 체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기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하는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래서 첫 해에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은 처음에 많이 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합니다. 그런 방법을 체감잔액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면 우리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또 한 가지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이 FAT 2급에서는 시험에 나온다. 예, 정액법과 정률법은 다음과 같다. 자, 정액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액수로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일정한 액수, 매년 같은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정액법은요, 감가상각 금액, 대상 금액에서 이것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공식을 보면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있잖아요. 이것을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라고 그런다 그랬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이것은 나누기 내용연수하고 같아요. 예, 나누기 내용연수나 같은 말이죠. 이걸 나누기를 곱하기로 하면 내용연수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앞에를 곱하기로 넣으면 내용연수분의 1. 나누기로 하면 그냥 내용연수.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5분의 1. 나누기로 한다. 그러면 나누기 5라는 얘기입니다. 5년으로 나눠서 한다. 5분의 1씩 한다. 곱하기로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액법 계산 공식 알아두시고요. 정률법은 기초의 미상각 잔액. 자, 미상각 잔액은 뭐냐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미상각 잔액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감가상각을 1년 차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또 할 때 두 번째 것까지 모으면 2년차 누계액, 3년치까지 모으면 3년차 누계액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취득 후에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것을 모두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일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을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는 갈수록 적게 인식된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그렸죠. 그래프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감 잔액법. 공식은 이렇게 된다. 공식은 자, 미상각 잔액이 뭐예요?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곱하기 정률. 예, 정률을 곱하면 돼요. 정률은 어떻게 구하죠? 시험에서 다 알려줘요. 정률이 40%다 그러면 여러분이 40%로 계산하시면 돼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내용연수 입력하면 정률이 딱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정률을 곱한다라는 그 공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미상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한다. 그래서 요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의 공식은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50만 원이 만약에 나왔다.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이 5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분계하느냐? 자,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감가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그래서 차변에 여기 감가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거. 그럼 이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발생.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여기 나왔죠.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을 배우고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 차감. 유형자산에서 빼준다 이 말입니다. 네. 유형자산에서 빼주는 역할을 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자, 차감 계정이 두 번째 나오네요. 우리가 어제 매출채권 공부할 때 대손충당금 기억나시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일인데도 전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대손충당금.
대변에다 회계 처리.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 차변에 이것과 똑같이 B자로 끝나요. 대손 삼각비. 예, 그런 회계 처리를 할 때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 자산의 차감입니다. 이것도 성격이 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도 유형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유형자산 종류별로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 프로그램에 떡하니 들어가 보면은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을 쭉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에서 이 비유동 자산에 유형 자산을 딱 가보면 확대해서 볼까요? 예.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구축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누계. 예, 유형 자산 하나 있고 밑에 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각 유형 자산마다 차감 계정. 네. 차감 계정. 자, 차량 운반부 밑에 208번이 차량 운반부요. 209번에 감가상각 누계 해놓고 차감이다. 어디서? 208번에서. 네. 그래서 계정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속 늘면은 나중에 차량 운반부 취득 원가만큼 다 차감을 해버리겠죠. 네. 그게 이제 뭐예요? 내용 연수가 다 되면 차감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회사의 장부 금액은 없어요. 네. 그때 처분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을 계산해가지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감가상각비, 여기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일까요? 판매관리비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이 감가상각 비용이 왜 발생했느냐? 자산은 자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유형자산 때문에. 그 유형자산이 뭐냐? 영업에 활용하는 거예요. 영업에 쓰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상태표로 가고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간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 밑에 있는 요 설명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취득원가가 50만 원이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라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며 따라서 건물의 장부금액은 취득금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인 40만 원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장부금액이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된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어떻게 구하신다고요?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네. 장부금액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면요,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건 우리가 노트 할 때 이게 T 계정으로 하는 거고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자, 재무전자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4월 말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 어디 있냐면은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여기 있어요. 네, 건물 여기 있네요. 네,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자, 2번 유형자산에 놓고 토지 건물 있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건물만 한번 볼까요?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있죠. 자, 건물 8,900만 원 취득, 이게 취득금액. 취득원가예요.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2,200만 원, 이게 차감 계정이에요. 예. 지금까지 감가상각 한 게 2,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700이 뭐냐? 장부금액. 8,900 빼기 2,200은 6,700. 장부금액이 지금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 같은 거 보면요, 예, 이런 양식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재무상태표를 보았더니 금액 이래놓고 왜 두 칸으로 돼 있죠? 여기 있는 걸 읽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읽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양식을, 이 재무상태표, 회계, 이 재무제표를 처음 보시면 다 누구나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이쪽이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그러니까 자산의 합계를 구했다 그러면 이거의 합계를 구한 거예요. 장부금액의 합계를. 그러면 이쪽 칸은 뭐냐? 이 장부금액의 산출 근거를 보여줄 때 이쪽 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제품은 없죠? 이게 제품은 장부금액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그게 자체가 제품에 대해서는 차감 계정이라는 게 없어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직접 하는 거고. 이런 것은 건물 같은 것은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 어저께 배웠던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도 마찬가지겠죠. 매출채권은 저 위에 있겠죠. 어제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가보면 저 위에 외상매출금을 보자. 어제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이쪽 칸에, 금액의 왼쪽 칸에 3억 100만 원, 대손충당금 180만 원, 그리고 여기에 2억 9,920만 원. 이게 외상매출금의 회수 가능한 외상매출금. 이게 3억 100만 원은 외상매출금이 처음 발생한 외상매출금. 그 중에서 180만 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못 받을 것 같다.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 18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산의 합계를 낼 때는 이 금액을 더한 게 아니라 이 금액 더. 네, 그렇게 보실 줄 알면 됩니다. 차감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우리 책에서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빼주는 거다 이거예요. 빼주는 거. 가로. 빼주는 것이다. 그래서 장부금액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이 바로 이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 즉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빼주는 거다. 이게 장부금액이다. 재무상태표를 보실 때 건물과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이것을 우리가 순장부금액. 순장부금액이 뭐예요? 유형자산의 합계를 구할 때는 이것만 더하는 거예요. 순장부금액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도 회계 처리도 하고 또 결산 때가 돼요. 이 감가상각은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결산 때 하거나 마지막 처분할 때 할 수도 있어요. 처분하는 시점에 중간에. 네,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은 이제 유형자산의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회계 유형자산의 마지막 부분이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을 매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판매했다. 그러나 유형자산은 매출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매출은 뭐예요? 매출액.
재고자산을 판 것은 매출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형자산, 건물을 매출했다? 그거는 부동산 매매업에서나 건물 매출했다고 하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매출이라는 표현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처분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유형자산의 처분시 금액과, 이건 처분시 금액이 뭐예요? 판매 금액이죠. 예,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수익 발생, 처분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건 비용 발생. 어떻게 그러느냐?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고,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네. 이 분계가 굉장히 복잡한 분계예요. 네. 지금까지 분계는 그냥 차변 하나, 대변 하나였죠, 대부분. 이건 기본적으로 차변 2개, 대변 2개. 여기다 부가세가 들어가면 3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부가세는 아직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세 부분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도 4줄로 입력을 해야 돼요. 차변 2개, 대변 2개니까 전표 입력할 때는 4줄 입력합니다. 제일 복잡하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것은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건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역시 키보드는 이런 키보드가 좋죠. 노트북 키보드 그냥 뭐 입력할 것도 없고 이렇게 뭐 인터넷 쓰고 이럴 때는 괜찮은 거 아니었는데, 이거 사자 많이 하네. 노트북 키보드. 야. 자, 뭐를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어떻게 쓰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좀 이해가 잘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상품 운반용 화물차를 아래와 같이 처분했습니다. 이 화물차는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가 정액법으로 해왔고 잔존 가치는 제로였고 내용 연수 5년이었습니다. 취득은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 처분은 2020년 1월 1일 날 처분했으니까 딱 2년 쓰고 처분한 거예요. 처분 금액은 1,500에 처분했습니다. 1,500에 외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예, 외상으로. 자,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차변 2개, 대변 2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천천히 해봅시다. 우리 책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 책에서의 예제는 차변의 현금이었죠? 예. 자, 우리는 외상입니다. 자, 여러분, 차를 팔고 외상으로 하면 우리 당좌자산에서 배웠는데, 응? 뭘까요? 응? 우리가 매입했나 지금? 매출? 매출이라면은 이걸 했다는 뜻인가요? 매출. 예.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가. 네. 자, 이거 유형자산 같은 걸 처분하고 외상하면은 외상 매출이라고 안 합니다. 예. 외상 매출은 매출 채권이거든요. 재고자산을 팔고 외상을 해야 그게 외상 매출금입니다. 우리 당좌자산에서 기타의 당좌자산에서 미수금 배웠죠. 그 미수금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미수금은 얼마일까요? $1,500만 1,500에 처분했으니까 1,500 받아야 되잖아요. 그 미수금 1,500 이게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예.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자, 틀림없이 차변은 미수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대변에 뭐 들어갔어요? 대변에? 여러분 대변에 뭐 들어갔어요? 처분 시분계? 유형자산이 들어갔죠? 자, 지금 우리가 처분한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은 뭘까요? 예, 차량 운반구가 되는 겁니다. 화물차의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 중에 차량 운반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으로 기록해요. 2천만 원. 취득금액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이 빠져버렸죠. 대변에서. 예, 이제 차 샀던 거 없어진 겁니다. 대변에 가서 2천만 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 차의 차감 계정으로 2년간 해온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애야지. 그거 없애는 게 여러분 책에 보면 여기 차변에 뭐 기록했어요? 예. 감가상각 누계 또 없어야죠. 왜? 차도 없어지는데 차의 차감 계정이 장부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처분하면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대변에 가면서 취득금액이 가고 이거의 차감 계정이 자연스럽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지금 2년 동안 감가상각 한 거의 합계액입니다. 얼마일까요? 2천만 원에 사가지고요. 5년간 내용연수 5년간 상각을 하는데 잔존가치 없고 5년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상각을 하는 거예요? 400씩이죠. 그럼 2년이면 800만 원.
그래야 감가상각 누계액도 제로가 딱 되는 거예요. 차변에 적어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의 합계는 2300. 대변이 얼마 부족해요? 300 부족하죠? 300 부족한 걸 채우면 돼요. 그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이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0이요 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돼. 자, 분계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어려운 분계로 보입니다.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을 상계해버리는 거예요. 차감 계정. 저 자산 없어졌으니까 너도 없어져라. 차감 상계. 저기 오른쪽에 있는 유형자산 처분은 뭘까요? 아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그렇죠. 수익 발생.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 들어가요. 수익이니까.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여기 수익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매출액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매출액으로 가야 될까요? 영업의 수익으로 가야 될까요? 네, 영업외 수익입니다. 여기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모든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러냐?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손실이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걸 살짝 문제를 바꿔보면,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문제를 처분 금액을 제가 1,200만 원에 아니 1,100만 원에 처분했다. 1,10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했다면 분계를 이렇게 바꿔야죠. 미수금이 1,100으로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과 차량원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익이 난 게 아니죠. 이익이 난 게 아니라 여러분 책에 보다시피 분계 하나가 더 있잖아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손실 난 거죠? 이런 분계도 있는 거죠. 손실이 난 것은 이거는 뭐예요? 비용 발생.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여기 손익계산서의 비용 중에 매출원가도 아니요, 판매관리비도 아니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분계 연습 중에서 이게 제일 복잡한 겁니다. 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FAT 2급에서 만약에 FAT 2급에서 어려운 실무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보다 어렵게는 문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초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조금 내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이거 연습 반복해서 하면 연습 반복해서 하면 다 알아요. 이게. 오늘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문제죠.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다시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들을 때도 이해를 못했어. 다시 봐도 도대체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도대체 뭔데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왜 차변에 와야 되느냐? 우리가 감가상각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적으면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 자산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너 차감 계정도 너도 없어져라.
예. 없어지는 건 반대쪽에 기록해야 돼요. 감가상각 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 차변에 감가상각 비 해가지고 감가상각 비를 여기 판매관리비로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비유동자산의 공부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무형자산과 그 다음에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이게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내일은 이제 무형자산과 그 다음에 기타의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자본, 그리고 수익비용까지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럼 뭐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내일이면 우리가 이론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석탄일 날 쉬시고, 노동절 날 쉬시고, 토요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 쉬시고 무려 예, 많이 쉬시는데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쉬면서 다 잊어버리고 오시면 돼요. 네. 잊어버리고 오셨다가 이제 4일날 이제 예, 4일날 절 따라서 입력하면 됩니다. 예, 프로그램 딱 실행해 놓고 예,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4일부터 5일간을 하면 됩니다. 4일날 하고 5일날 어린이날 또 쉬고 6, 7, 8 예, 토요일날 합니다. 9일날까지 해서 여러분이 예, 수업이 마쳐진다. 9일날은 여기다 주차해도 돼요? 그렇죠. 예, 9일날은 뭐 편안하게 주차하고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9일날 내놓으시면.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끝난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네, 죄송합니다.